그 나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편도 티켓을 손에 쥔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전하는 그 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관광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건 현대의 민족 대이동입니다. 도대체 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승리자라 불리는 하버드 출신 의사나 MIT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커리어도 자산도 모두 내던지면서까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로 도망쳐 오는 것일까요?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유명 관광지도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깨닫지 못했던 어느 충격적인 가치였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모국을 버린 62세의 여성. 그녀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미국의 붕괴된 현실과 한국에서 흘린 안도의 눈물이 가진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은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 미국을 뒤흔든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천공항으로 쇄도하는 18만 명의 미국인들, 고학력 의사, 엔지니어, IT 기술자 등 미국인들이 한국 이주를 선택하는 이유에 전 미국이 소란스럽습니다. 미국 전역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지 믿기지 않아요. 인천공항의 하루 입국자는 무려 21만 명. 전 세계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한국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한 이유를 털어놓자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이 휩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 의사나 MIT 엔지니어 등 고학력 상류층이 집단으로 미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21만 3,847명, 5년 전보다 무려 425%나 급증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그들이 8,000km를 넘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아래 댓글란에 한국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또 책상 밑에 숨었어요. 저는 엘렌 톰슨입니다. 62세로 시애틀의 종합병원에서 30년간 간호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날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은 손녀 에밀리를 껴안고 있던 제 팔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딸 제시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어린이집에서 온 가정통신문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긴급 대피 훈련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살 아이를 위한 락다운 봉쇄 훈련이라니.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3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내 손녀가 총격 대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64세인 그는 무릎 통증으로 몇 달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예약을 잡으려 전화했을 때 접수 직원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지는 6주 뒤에 가능합니다. MRI는 그로부터 4주 뒤가 됩니다. 진단을 받는 데만 10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데이비드의 무릎은 점점 악화되어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매일 밤 고통으로 신음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의료 종사자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족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손녀 에밀리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TV에서는 또 다른 총격 사건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쇼핑몰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리모컨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쇼핑몰도 안전하지 않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는 거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저녁 7시도 되지 않았는데 거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녀 에밀리의 미래가 몇 번이고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학교에 갈 때마다 대피 훈련을 받고 공원에서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며 밤에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병원에서 일하며 저는 수많은 총상 환자를 받아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손녀가 내 딸이 언제든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시카는 에밀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엄마 에밀리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싶은데 언제쯤 안전해질까? 딸의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아기를 데리고 밤에 산책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낮조차 불안한데 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병원에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주를 기다렸는데 의사가 MRI를 찍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더군. 그런데 MRI는 또 4주를 기다려야 한대.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피로와 좌절이 그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험 승인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3개월은 더 걸릴 거야. 그 사이 무릎이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의료 시스템이지만 환자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진료를 받아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이 시스템 안에서 일해왔지만 제 가족이 환자가 되자 그 모순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제시카였습니다. 엄마, 이웃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 에밀리가 놀라서 계속 울고 있어.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에밀리는 엄마 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제시카는 창문으로 밖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를 끌어안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반드시 더 좋은 곳을 찾아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평생을 살아온 삶의 기반을 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카 제이슨에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모, 서울에서 3주 정도 쉬었다 가지 않으실래요? 조카 제이슨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제이슨은 IT 컨설턴트로 일하며 6개월 전부터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제이슨의 얼굴은 밝았고 뒤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너무 멀어. 게다가 말도 안 통하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시애틀에서 살아왔는데 아시아에 간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병원에는 통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모부 무릎 치료 여기라면 일주일이면 진단부터 치료까지 다 끝나요. 일주일이라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진짜예요. 동료 아버지가 무릎 시술을 받으셨는데 당일에 MRI 찍고 다음 날엔 치료 계획이 나왔어요.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이고요. 데이비드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그런 게 가능한가? 이모부 여기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대기 시간도 짧고 비용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이슨이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모가 걱정하는 총 문제 여기엔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전체에서 총격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대요. 밤 11시에도 할머니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여성이 혼자 지하철을 타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자유롭게 걷는다는 것, 공포를 느끼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번 가보지 않을래? 어차피 무릎 치료도 해야 하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놀던 에밀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TV에서 또 총격 사건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말문이 트인 아기가 총소리에 놀라 우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이슨 항공권을 알아봐줘. 며칠 후 우리는 짐을 꾸렸습니다. 3주간의 체류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더 오래 머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무릎 치료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곳에서 숨을 좀 쉬고 싶었습니다. 딸 제시카는 에밀리를 안고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 좋은 곳이라면 우리도 갈 수 있을까?
제시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안전한 곳이라면 딸과 손녀도 데려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저는 다시 미국의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군인처럼 무장한 경찰관들, 엄격한 검사 절차, 긴장한 사람들의 표정. 공항조차도 전쟁터 같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은 길었지만 저는 묘하게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밤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노인이 되어서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제이슨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모부 어서 오세요. 공항을 나서며 처음 느낀 것은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고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요. 짐이 많으면 택시 타도 되지만. 제이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밤 10시인데 지하철을 타자고. 내외에요. 여기는 밤 12시까지 운행하고 심야버스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밤 10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 회사원들, 그리고 우리 같은 노부부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온화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위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우리는 올라탔습니다. 깨끗한 차량,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감각.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이상해. 전혀 무섭지가 않아. 데이비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혼자 큰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시애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널 때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명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저 사람들 위험하지 않니? 제가 묻자 제이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선 그게 일상이에요. 새벽 1시까지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마련해준 아파트는 30층에 있었고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아침 병원 예약을 잡아뒀어요. 이모부 무릎 진료요. 오, 벌써. 네, 여긴 빨라요. 국제진료센터라서 통역도 붙어 있고요. 짐을 푼 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인데도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회사원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 모두가 두려움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으로 와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엘렌, 우린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정상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살던 곳이 비정상이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불안도 없고 공포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밤에 창문을 열어도 총소리 대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제이슨이 우리를 강남에 있는 정형외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진료센터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처에서 젊은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톰수님이시죠? 통역 담당 김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몇 분 후 30대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역을 담당하는 김미호입니다. 편하게 미호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일을 외국인인 우리가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다니. 대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외국인 환자가 꽤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온 듯한 노부부, 아시아에서 온 가족, 그리고 서양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외국인 환자가 정말 많네요. 제가 미호 씨에게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작년 한 해에만 많은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국을 찾으셨어요. 특히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의료 수준은 높은데 비용은 합리적이니까요.
잠시 후 데이비드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50대로 보이는 의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미호 씨가 통역을 해주었고 데이비드가 무릎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꼼꼼히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MRI를 찍어보지 않으면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능하면 바로 촬영하시죠. 오늘 지금 당장이요. 데이비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1시간 뒤면 가능합니다. 그동안 접수하시고 준비해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4주를 기다려야 했던 MRI를 여기서는 1시간 뒤에 찍는다니요. 정말 1시간 뒤 데이비드는 MRI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고 관절염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김 원장이 모니터에 띄워진 MRI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요? 내 연골 재생을 돕는 치료법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수준이 높습니다. 3회 정도 주사를 맞으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간호사지만 이렇게 신속한 진료 과정은 처음 보았습니다. 오전 9시에 도착해서 오후 2시에는 진단과 치료 계획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MRI 촬영과 진찰료, 그리고 치료를 합해서 약 3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미호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약 300달러 정도입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8,000달러는 들었을 비용이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1,000달러를 넘게 청구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추가 비용은 없고요. 내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투명하게 사전에 알려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측 가능함의 가치를. 미국에서는 진료를 받고 나서 청구서가 날아오고 그때마다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전에 정확한 비용을 알려주고 그 금액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여보, 아까 그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아. 이거 정말 현실 맞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일이 반나절 만에 끝났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제이슨이 제안했습니다. 이모, 오후에 시간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요. 이모가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서. 1시간 후 우리는 서초구에 있는 복합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시니어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외국인을 환영해주죠. 1층은 카페와 라운지, 2층은 운동시설, 3층은 교실, 4층은 취미활동실, 5층은 의료상담실이었습니다. 저는 각 층을 둘러보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층 교실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태블릿으로 디지털 수업을 받고 있었고 옆 교실에서는 영어 회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4층에서는 서예 그림, 심지어 댄스 수업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수강료는 얼마니?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교실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다보니 한국 시니어들과 외국인 시니어들이 함께 영어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미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시니어들이 자원봉사로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때 한 미국인 여성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셨나요? 네, 시애틀에서 왔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 전에 왔어요. 남편이 치료받으러 왔다가 그대로 정착했죠. 그녀의 이름은 캐롤 68세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묻자 캐롤은 밝게 웃었습니다. 최고예요. 저는 여기서 영어 회화 봉사를 하고 남편은 경영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30년 경력을 살려서요. 미국에서는 은퇴하면 끝이었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해롭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여기 커뮤니티는 정말 활발해요. 매주 모임도 있고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밤에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캐롤은 우리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혹시 한국 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해요. 도와줄게요. 센터를 나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대개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활동할 공간도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시니어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심지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이슨이 한강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모부, 이거야말로 제가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공원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가족,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는 그룹, 그리고 산책하는 어르신들. 저 할머니들을 봐요. 제가 가리킨 곳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2분이 팔짱을 끼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여기선 그게 일상이에요. 새벽 1시에도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에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엘렌, 우리가 찾던 게 뭔지 알겠어. 뭔데요? 평범함이야. 밤에 걷고 병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게 미국에서는 사치였잖아.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불안 없이, 공포여 범호 없이 자유롭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3주만 머물다 돌아가려던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다면, 만약 딸과 손녀도 데려올 수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도 공포 없는 노후가 가능하다면, 창밖을 보니 자정에 가까운 데도 거리는 조용하지만 안전해 보였습니다. 경찰차 사이렌도 총소리도 비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오늘은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혼자 다녀보시는 건 어때요? 언제?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혼자 밖에 나가는 게 괜찮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세요. 지하철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번역 앱도 훌륭하고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전화를 끊고 데이비드와 상의했습니다. 어쩌지 혼자 나가보라는데. 우리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한번 해보자.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우리는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9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에 영어 표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셔도 손짓 발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있는데 젊은 역무원이 영어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인사동이요. 아, 그러면 3호선을 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은 많았지만 모두 질서정연했습니다.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고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사동과 경복궁 근처에 도착해서 오래된 고궁으로 향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무료라고요. 네, 한국은 경로 우대가 확실합니다. 궁을 둘러보는 동안 우리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시니어들도 많았습니다. 한 캐나다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도 의료 관광으로 왔다가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어 1년째 체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영어 표기가 있었고 사진도 있어서 주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식을 주문했는데 12,000원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로 9달러 정도입니다. 시애틀에서는 팁 포함 25달러는 내야 하는 식사였습니다. 팁은 안 주셔도 돼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거리가 남아있는 지역의 카페였는데 2층 창가 자리에 앉으니 한국 전통 기와 지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엘렌, 우리가 60이 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닌 게 언제적 일이지.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항상 차로 이동했고 밤에는 절대 외출하지 않았으며 모르는 장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우리의 생활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전통 공예품점과 갤러리가 늘어선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느 갤러리에 서예 체험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60대 한국인 강사분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붓을 이렇게 잡고 천천히 내려서 선을 그어보세요. 저는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옆에서 체험하던 70대 한국인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를 못하셨지만 몸짓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녁 무렵 제이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오늘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우리끼리도 잘 다녔단다. 그럼 저녁에 특별한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6시에 강남으로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이 우리를 어느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긴 뭐니? 한국의 시니어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제 친구 어머니가 여기서 활동하시는데 소개하고 싶어서요.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층은 넓은 홀로 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탁구를 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한쪽에서는 바둑과 장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컴퓨터실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엑셀을 배우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수강료는 얼마야? 무료예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거든요. 식사도 제공되고요. 3층에는 건강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해서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해주고 주 2회는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무료라고. 네, 61세 이상은 대부분 무료예요. 한국은 시니어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이슨 친구의 어머니 이영자 씨였습니다. 어머,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해요. 이영자 씨는 73세였지만 정말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영자 씨,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배우고 노래 교실에도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활동도 가요. 바빠서 죽겠다니까요. 이영자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노인들의 생활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요. 집에만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섭고요. 어머,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는 안전해요. 밤에도 혼자 걸을 수 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많아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영자 씨의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은퇴하면 무엇을 하며 살지 막연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가끔 손녀 얼굴을 보고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시니어들이 계속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와서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엘렌,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활기차게. 나도 그래요. 집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살고 싶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딸 제시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제시카, 한국은 엄마 7시인데 아직 안 자요. 제시카,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저는 그날 하루 동안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끝난 병원 진료 밤에도 안전한 거리 활기찬 시니어들, 예측 가능한 비용 편리한 대중교통. 엄마 정말이야, 그게 다 가능해. 응,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비정상적인 곳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통화를 끊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아래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엘렌,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무엇을요? 여기서 사는 것, 딸과 손녀도 데려오는 것.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할까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게. 왜 안 돼? 캐롤 씨도 해냈잖아. 게다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공포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순 없어.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것 아니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뒤늦게 발견한 것은 바로 그 평범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데이비드는 첫 번째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통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엘렌, 계단을 오를 수 있어 6개월 만에 처음이야.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제 메일에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애틀 병원의 인사부장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엘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연봉 20% 인상을 제안합니다. 복귀해 주세요. 30년을 함께한 병원이었습니다. 동료도 있고 익숙한 환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일을 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메일을 보여주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개요절할 거야. 돈 문제가 아니잖아. 밤에 자유롭게 걷는 것, 손녀가 안전하게 자라는 것. 그게 더 중요해.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이슨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모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오해? 한국 의료는 그저 싸기만 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전혀 달라요. 제이슨이 우리를 분당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접수 간호사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 환자를 통합 관리하는 곳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가 팀을 이뤄 환자를 케어합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간호사였지만 이런 통합 시스템은 처음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전문의가 따로 환자를 보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요. 환자 한 명을 팀 전체가 관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3개월에 한 번 팀 미팅을 해서 환자별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어느 진료실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70대 당뇨병 환자가 의사 영양사와 함께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혈당 수치가 조금 올랐네요. 식사에 문제가 있었나요? 영양사가 환자의 식사 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난주 손녀 생일이라 케이크를 좀 먹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럼 이번 주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운동을 10분 늘려보는 건 어때요? 대화는 따뜻했고 환자는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환자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년 됐어요. 당뇨약을 3알 먹었는데 지금은 1알만 먹어요. 생활 습관 관리를 잘 도와주니까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운강 보험이 있어서 한 달에 3,000원 정도예요. 미국 달러로 약 $2.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당뇨 관리만으로 한 달에 $500 이상 들었으니까요. 센터를 나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그저 싸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재생 의학 통합 의료 시스템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제이슨 고맙다. 내 편견을 깨줘서. 이모 한국 의료는 정말 환자 중심이에요. 돈보다 치료가 우선이고 예방에 더 신경을 써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제이슨의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미국에서 이주한 간호사 수잔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수잔은 뉴욕에서 15년간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묻자 수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상 환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그러다 번아웃 증후군이 와서 한국으로 도망쳐 왔어요. 지금은 뭘 하세요? 서울 시내 국제병원에서 일해요.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로. 응급실보다 훨씬 평화롭고 무엇보다 총상 환자가 없어요. 수잔의 눈에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연봉은 조금 줄었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게 더 중요하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엘렌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어. 많은 사람이 미국을 떠나고 있구나. 그러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아닐지도 몰라. 다음 날 저는 제이슨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제이슨 우리가 정말 여기에 정착할 수 있을까? 비자는 집은 의료보험은 제이슨이 미리 준비해뒀다는 듯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모 제가 다 알아봤어요. 우선 의료 관광으로 6개월 체류하고 그 후에는 장기 체류 비자나 투자 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요. 의료보험은 외국인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등록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치료가 커버돼요. 집은 분당기나 송도 쪽에 시니어 친화적인 아파트가 많아요. 병원, 문화센터, 대중교통이 다 가까운 곳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시애틀 집은 임대를 주면 돼. 완전히 팔 필요는 없어. 1년 살아보고 결정하면 되니까.
그날 밤 우리는 긴 회의를 했습니다. 찬성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안전, 의료, 사회적 연결 예측 가능한 비용 대중교통 시니어 친화적 환경. 반대 이유도 있었습니다. 낯선 문화, 언어 장벽 친구들과의 이별, 익숙한 것들의 포기. 하지만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엘렌 해보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도전이 될 거야. 데이비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요, 해봐요. 공포 속에서 늙는 것보다 자유 속에서 늙는 게 나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2주 후 딸 제시카가 손녀 에밀리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어. 직접 봐야겠어. 인천공항에서 제시카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의 생활이 그녀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 천천히 둘러보자. 서두르지 말고. 첫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밤 9시였지만 공원은 가족 단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시카가 에밀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상해. 전혀 무섭지 않아. 그렇지, 여기선 그게 보통이야. 제시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시애틀에서 에밀리를 데리고 한 번도 밤에 산책한 적이 없었어. 낮에도 늘 불안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엄마도 그랬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다음날 제시카는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소아과, 문화센터. 모든 곳이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아이 친화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놀이터에서 제시카는 한국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기는 몇 개월이에요? 13개월이에요. 어머, 우리 애랑 비슷하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미국에서 왔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방문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미국은 어때요? 아이 키우기는. 제시카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매일 불안하고. 한국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학교 총기 사건도 많고. 여긴 그런 건 없어요. 안심하고 키울 수 있죠. 그날 밤 제시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주하고 싶어. 정말이니? 응, 에밀리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가 총을 피하는 훈련을 받으며 자라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는 날 제이슨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모 시아애틀에서 큰일이 났대요. 무슨 일이네. 에밀리 어린이집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대요. 어린이집은 무사하지만 바로 옆 편의점에서.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에밀리가 다니던 곳이잖아. 만약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애틀로 일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이주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느낀 것은 긴장감이었습니다. 무장한 경찰관 경계하는 사람들, 무거운 공기. 한국에서 3주를 보낸 뒤 느끼는 미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푼 뒤 저는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내릴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위를 경계하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았습니다. 3주 전에는 당연했던 행동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슈퍼에 가는 것뿐인데 이렇게 긴장해야 하지? 잭샤 안 된다지.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 11시에도 편하게 걸었는데 여기서는 오후 4시에도 불안했습니다. 밤에 오랜 친구 캐서린이 찾아왔습니다. 엘렌, 한국은 어땠어? 저는 3주간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점차 부러워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전해. 응, 밤에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 노인도 여자도 아이도. 믿을 수 없어.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캐서린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저녁 7시도 되지 않았는데 거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렌, 솔직히 나도 여기서 사는 거 지쳤어. 매일 불안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섭고. 하지만 떠날 용기가 없어. 저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봐. 인생은 한 번뿐이야. 3일째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렸습니다. 2블록 떨어진 곳에서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도 잠을 깨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엘렌, 또야. 그래, 또야.
우리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데이비드, 빨리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나도 그 생각이야. 여기선 하루도 더 못 있겠어. 다음 날부터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집은 임대를 주기로 하고 가구는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만 챙기고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병원에는 정식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시카와 에밀리도 함께였습니다. 제시카도 시애틀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에 시애틀을 바라보았습니다. 62년을 보낸 도시였습니다.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는 아니었습니다. 안녕 시애틀, 그리고 고마웠어.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닌 희망을 향해서. 14시간의 비행은 길었지만 이번에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돌아왔어, 우리의 집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계절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분당의 어느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병원 문화센터, 여기 모두 도보 10분 거리였습니다. 제시카와 에밀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나 탄천공원까지 걸었습니다. 새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0대,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도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날부터 매일 보는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운동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운동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주 3회 우리는 같이 걷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저를 노인복지관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를 따라 복지관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국분. 한 할머니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시애틀에서 왔어요. 저는 캐나다에 딸이 있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그 할머니 덕분에 저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복지관 관리자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영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자원봉사로요. 제가요. 네, 여기 어르신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원어민 선생님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사람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주 2회 복지관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배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렌 선생님 손주한테 영어로 말하고 싶어. 여행 가서 영어를 써보고 싶어. 그들의 열정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영어 토론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 시니어들과 함께 시사 문화 철학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엘렌, 오늘 정말 즐거웠어. 70대 할아버지가 칸트 철학에 대해 토론하는데 나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 데이비드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릎 치료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를 3회 맞고 나자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렌, 다시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격렬한 운동만 아니면 된대. 우리는 주말마다 공원 농구 코트에 가서 슈팅 연습을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농구공을 잡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코트에서 한국 시니어 그룹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데이비드를 초대했습니다. 같이 하실래요? 데이비드는 망설이다가 코트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옛 실력이 돌아왔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모두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잘하시네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매주 토요일 농구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스포츠로 통했습니다. 제시카는 에밀리를 키우며 한국 엄마들과 친해졌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육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에밀리 어린이집은 어디로 보내세요? 아직 찾는 중이에요. 여기 단지 안에 좋은 곳이 있어요. 같이 견학 가보실래요? 한국 엄마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시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으면 문화센터에 외국인 반이 있어요. 정말요? 매주 2회 저녁 7시예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제시카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일상 회화는 거의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20개월이 되어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에밀리가 저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총소리를 모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락다운 훈련도 대피 훈련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밤에도 자유롭게 산책하고 친구들과 능축과 텐시션 틴게 하등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 정말 오길 잘했어. 에밀리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제시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너희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2막이 시작된 거야. 60대에 이렇게 활기차게 살 줄은 몰랐어.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하고 어떻게 살지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리자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엘렌 선생님 구청에서 외국인 시니어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자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선생님처럼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시니어의 경험이 필요해서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월 2회 구청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지, 언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제 30년 간호 경험과 이민자로서의 경험이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렌 선생님 덕분에 정말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9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친구 캐서린이 방문했습니다. 엘렌, 내가 말한 게 사실인지 직접 봐야겠어. 저는 캐서린을 일주일간 서울과 분당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밤 10시에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캐서린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밖에 있다고. 매일 이래. 믿을 수 없어. 시애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캐서린이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에 도착해서 오후 1시에는 MRI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엘렌,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이야. 반나절 만에. 여기선 일상이야. 비용은 20만 원 정도래. 미국 달러로 150달러. 캐서린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애틀이라면 8,000원 달러는 나올 텐데. 병원을 나와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엘렌, 나도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여기로 이주하는 거. 정말이니? 나도 미국에서 사는 거 지쳤어. 매일 불안하고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솟고 외롭고 여기는 모든 게 달라 보여. 3일째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캐서린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엘렌 선생님 친구분. 네, 미국에서 온 친구예요. 어서 오세요. 같이 점심 먹어요. 그날 오후 캐서린은 제 영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이 열심히 영어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캐서린이 감동했습니다. 엘렌, 너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나도 행복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밤에는 데이비드의 농구 모임에 갔습니다. 60대, 70대 한국인들이 열심히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캐서린이 놀랐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운동을 한다고 무릎은 괜찮아. 다들 관리를 잘하니까. 여기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운동 처방도 받아. 경기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캐서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은 어때요? 캐서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활기찬 시니어들 처음 봤어요. 여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계속 움직이고 배우고 즐기면 되죠. 일주일 후 캐서린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많은 걸 보고 느꼈어. 언제든 와.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니까.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한국 이주.
캐서린이 떠나고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렌 선생님, 외국인 시니어 정착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코디네이터요. 내 급여도 나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계약직으로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다니요.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월 3회 구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시니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주거, 의료, 문화, 적응까지 모두 지원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온 60대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우리도 엘렌 선생님처럼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애틀에서의 불안한 생활, 한국에서의 발견 정착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정말 후회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요. 여기서는 안전하게 자유롭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10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운영하는 영어 토론 모임이 유명해져서 대기자가 30명이나 되었습니다. 엘렌 모임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주중에 하나 더 해봐요. 데이비드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교사로서의 열정을 다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에밀리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정말 안전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엄마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 에밀리가 너무 좋아해. 다행이다. 그리고 락다운 훈련 같은 건 없어. 그냥 화재 대피 훈련만 해. 제시카의 얼굴에 안도가 넘쳤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에밀리에게 안전한 환경을 줘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밀리의 2살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작게 돌잔치 겸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영어 수업 수강생들, 데이비드의 농구 친구들, 제시카의 엄마 친구들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두가 에밀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건강하게 자라라. 예쁜 아이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전, 의료, 자유, 사회적 연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범함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밤에 걷고 병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게 미국에서는 사치였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에밀리 할머니가 너에게 평범한 인생을 선물해 줄게. 공포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에밀리가 웃으며 제 볼에 뽀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 제이슨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모 이모부 축하드려요. 한국 생활 1주년. 레스토랑은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강변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내 덕분이야. 네가 초대해주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 아니에요 이모. 이모랑 이모부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착했을 때의 낯설은 반나절 만에 끝난 병원 진료 밤에도 안전한 거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재탄생. 엘렌 우린 정말 많이 변했어.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1년 전엔 은퇴 후가 막연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바빠요. 저는 지금 구청에서 주 3회 일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주 2회 영어를 가르치고 매일 아침 운동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영어 토론 모임을 주 2회 운영하고 주말마다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걷는 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시카가 에밀리를 데리고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에밀리가 달려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26개월이 된 에밀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놀았어. 그래, 뭐하고 놀았니? 미끄럼틀 그네도 탔어. 에밀리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포를 모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를 모르고 불안을 모르고
그저 평범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중요한 뉴스 있어.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나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정말이니? 응, 외국계 기업인데 한국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게 됐어. 다음 달부터 시작이야.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먼저 용기를 내서 한국에 왔으니까 나도 따라올 수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지만 공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가족,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연인들, 그리고 우리처럼 산책하는 시니어들. 할머니 저기 불꽃. 에밀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강 위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총소리가 아닌 불꽃소리, 공포가 아닌 축제. 이것이 우리가 찾던 인생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여기 올 거야. 저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매일 올 수 있어. 밤에도 낮에도. 그 당연한 대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엘렌 우리 시애틀 집 완전히 팔아버릴까? 왜요?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이제 돌아갈 생각은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애틀은 62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팔아요. 그리고 여기 집을 제대로 마련해요. 그날 밤 저는 옛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을 정리한 긴 편지였습니다. 안전한 거리, 빠른 의료, 합리적인 비용, 활기찬 시니어 생활, 사회적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쇄도했습니다. 엘렌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정말 부러워. 우리도 갈 수 있을까? 한국 생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줘.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구청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시니어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발대식이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엘렌 톰슨입니다. 62세에 미국을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청중석에는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시니어들과 정착을 준비하는 분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왜 미국을 떠났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특별한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것을 찾았습니다. 밤에 걷는 것,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그게 미국에서는 사치였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0대에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많은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엘렌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농구 모임에서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60대 팀 대 70대 팀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60대 팀의 주력이었습니다. 저는 관객석에서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데이비드 파이팅. 경기는 치열했고 결과는 60대 팀의 승리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코트를 나오는 데이비드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엘렌 봤어. 내가 결승골을 넣었어. 봤어요. 멋졌어. 우리는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엘렌 후회 안 해.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시애틀을 떠난 걸.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애틀에서의 62년, 그곳의 추억,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여기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매일이 의미 있고 자유롭고 안전해. 나도야. 64세에 이렇게 활기차게 살 줄은 몰랐어.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애틀의 친구 캐서린이었습니다. 엘렌 결정했어. 나도 한국에 갈 거야. 정말이니? 응. 다음 달에 갈게. 도와줄 거지.
물론이지, 언제든. 전화를 끊고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캐서린도 온대요. 그래,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있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물결이 커지고 있어. 10월 17일이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평소처럼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에 대한 주제로 회화 연습을 했습니다. My granddaughter is growing up safely in Korea. 제 손녀는 한국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Very good, 정말 잘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오라고 할까 봐요. 좋은 생각이네요. 여기는 안전하니까요, 선생님처럼.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죠.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혼자서 숟가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잘하네. 할머니,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그 순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이 아이가 공포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평범한 인생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식사 후 우리는 다시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거의 매일의 루틴이 되어버린 산책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뛰어다니며 놀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여기 올 거야.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언제든 올 수 있어. 밤에도 낮에도. 에밀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공포는 없었습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기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것이 바로 평범함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62세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엘렌과 데이비드의 용기, 그리고 손녀에게 안전한 미래를 남겨주고 싶었던 한 가족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도 걸을 수 있는 자유 예측 가능한 의료 시스템, 나이 들어서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환경, 바로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켜내고 있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의 감동 실화를 소개하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